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정말 아주 우라통이 터져갖고 계속 정신이 없어요. 네, 우라통 터진 김에 광고 좀 할게요. 광고가 많네요. 그래요, 광고도. 네, 라디오 반민특위 2월 역사기행 마이콜과 떠나는 신나는 역사기행인데요. 네, 이번에는 역사기행을 이제 영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일 토요일이죠. 10시 서울극장 아시죠? 종로 3가에. 네, 14번 출구에 있는 서울극장에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영화가 10시 반 영화거든요. 10시에 모이시면 되고 이것이 끝나면은 식사를 하고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시국 강연 그 다음에 일정 되시는 분들은 촛불 집회로 같이 가는 것으로 역사기행을 잡았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20대 본 지 오래돼가지고 또 대학생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학생이 아닌 20대도 있으니까 20대 분들이 오면 제가 영화표를 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 저는 봤어요. 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네, 그 다음 주죠? 네, 3월 1일이에요. 우리가 또 3.1절마다 정모를 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좀 다들 모이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3.1절은 아무래도 좀 많은 단체에서 의미 있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라디오 반민특위가 생기고 나서 역사에 굉장히 사람들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매년 점점 더 3.1절이 되면 과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체 모임을 합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시에 시청으로 오시면 돼요. 1시에 시청으로 오시면 거기에 라디오 반민특위 부스를 저희가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책도 판매를 하고 뭐 광고도 하고 다 같이 모일 건데요. 라반트 부스로 오시면 되고 그날 행사가 쭉 있어요. 3시부터 뭐가 있냐? 가장행렬 3.1운동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3.1운동과 관련된 옷 그런 컨셉의 옷을 입고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동안 행진을 하는 거죠. 기념 행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끼리 모임을 또 뒤풀이를 하고 이런 행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하나 광고할 게 있는데요. 이건 좀 부탁을 받았는데 주최 단위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 그 다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청년미래교육원 이런 곳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 제목은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 시대 변호인 시국 강연회라고 하네요. 그래서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7차례 진행한다고 하고요. 예, 참가 대상자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토크, 변호인을 보고 시네마 토크도 하고 민변 변호사, 우리 방송에도 나오신 적 있죠? 박주민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토크 콘서트 그 다음에 유신독재 오늘 한홍구 교수님 와서 강연도 있으시고 김태형 심리학자님, 최한욱 시사영화평론가님, 민영화에 대해서 민주노총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한상희 씨, 이런 굉장히 많은 강연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특검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요거 자세한 일정은 카페나 이런 데 올려놓으실 거죠? 네, 아직 근데 자세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화목 7시를 예상하고 있대요. 좋을 것 같네요. 예. 변호인 영화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얘기니까요.
아니 나는 진짜 요즘 계속 그 지방 일정이 있어갖고요. 지방에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 가느라고 핸드폰을 꺼놨다가 제주도 도착해서 핸드폰을 켰는데 키자마자 무슨 페이스북이랑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카톡방이랑 내라는 뭐가 참 언제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내라는 뭐로 해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12년. 12년 징역 12년형이 나왔어요. 정말 너무 얼척이 없어갖고 진짜 저는 우리 그 사건 변호사들이랑 제가 좀 잘 알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내라는 뭐 100%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정치적 판단이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유죄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정치적 판단이 아니면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정말 김용판 무죄 나왔을 때랑 이번에 그 내라는 모 사건이 유죄 나온 거랑 이게 진짜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여실히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자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체 그냥 술집에 앉아 있는 도박사들이 예측하기에는 네네. 주로 이 12년까지 점쳤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네네. 주로 뭐 그냥 뭐 자격 정지라든가 뭐 한 5년? 예, 2, 3년. 국가보안법으로. 예, 2, 3년 정도. 예, 그래도 뭐 한 5년 받고 한 1, 2년 있다 나오기 뭐 이런 걸 점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죄를 받더라도 뭐 이렇게 중형 받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니 전문가들 그리고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판결문이요. 네. 판결문이 공소장 이상의 판결문이 나올 수가 있나? 아니 공소 내용을 뛰어넘어 기소 내용을 뛰어넘는 판결문은 뭐냐면 그 전에 있잖아요. 기소를 쭉 정리하기 전에 수사 보고서 있잖아요. 수사 보고서와 경찰과 그러니까 하여튼 사법 경찰들 그 국정원들 얘네들의 의견서 있잖아요. 의견서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 있죠. 이런 게 다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못했잖아요. 기소도 안 했잖아. 안 했는데도 거기서 이적단체인 것처럼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기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구하려고 난리였군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판결문 좀 구할 수 없냐고. 제가 변호사 다니고 국회에 있지도 않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판결문들 많이 구하셨고요. 뭐 네. 사건 번호만 알면 다 법원에서 다운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판결문 연구에 지금 정말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내란 음모라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내란 음모죄로 12년 정도 살려고 하면은 뭐 기관총 따발이 숨겨놓은 게 나왔다거나.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독침은 나왔어. 독침 하나. 네. 독침을 누가 갖다 심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 없었잖아. 애들 장난감 총 갖고 저거 진짜 아닙니까? 압수수색 갖고 그 집 아들 이런 그리고 뭐 이제 주택의 한 개 녹취록이 가장 큰 증거였는데 그것도 녹취록이 1000군데 이상의 고쳐져 있고 네. 음성 파일은 또 없어요. 상당 부분 없고 네.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뿌락치잖아요. 상당한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껌값을 받았든 집값을 받았든지 간에 돈을 받고서는 제보한 뭔가를 거죠.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그 증인석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그 불법적인 증인의 증언만을 갖고 유죄를 때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말 사실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지금 수해를 거쳐서 두드려 맞았죠. 수년을 거쳐서.
네. 뭐 하여튼 만들어지고 나서 하여튼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한 15년 진보정당이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정말 이 상황을 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할아버지들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박근혜가 이정희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복수가 어디까지 갈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사실 당원들이 좀 쫄지 않아요. 쫄지 않고 대충 그 탈당 많이 한 지역 같은 게 몇 명 남았어. 그 몇 명이 나와서 또 1인 시위하고 막 이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 계속 들고 자빠져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 한다 그러면 전쟁훈련 중단하라고 또 나와 있고 이거는 무슨 진짜 탱크 몰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얘네들이 1인 시위를 할 것 같은 애들인 거잖아요. 계속 그런 기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다 못 나와야지 정상이죠. 못 나와야지 정상인데 대표가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갖고 지방선거 최다 출마가 700 몇십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000명 나가겠다고 언론에다 대고서는 최다 출마로 당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박근혜 새누리당 심판하겠다. 이것만 갖고서 나가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얘네들이 왜 안 죽냐 이러면서 기가 막히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너무 정신없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헌재에 가 있는 그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경우에 헌재에 올라가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그 변호사들이 뭔가 준비할 새가 없이 재판 일정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신없이 막 몰아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3월 달에 정당 그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한 거를 3월 달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일단 묶어놓는 거예요. 정당 활동을 묶으면 뭐냐면 중앙당부터 시도당 사무실 뭐 이런 사무실 있잖아요. 이런 거 운영을 못해. 그 정당 사무실 자체를 3월부터 묻겠다. 이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 등록하는 시점 아닙니까? 묻겠다. 그리고 5월 달 안에 위헌 심판한 거 해산, 당 해산. 이거 해산 끝내겠다. 5월 달 안에. 5월 15일, 16일이면 지방선거 후보들 정식으로 등록한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일당 해갖고 6월 4일 지방선거 딱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5월 15일 전에 정당 해산 해버리겠다라는 거고요. 정당 해산이 되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당 해산이 되려면 이거는 당이 아니라 이적단체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적단체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적단체의 수괴인 이정희 대표 뭐 이런 얘기죠. 당 지도부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필히 구속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네, 공공연하게. 지금 공공연하게가 아니라 사실 비밀리에 나오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보통이 있거든요. 이 정도를 12년 때리고 뭐 이정희 대표를 구속하고 이적 규정 내릴 거다라고는 물론 그들은 준비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진보 진영 안에서는 이 정도까지 예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12년을 받고 이런 얘기가 떠돌면서 사실은 모두가 정말 정신이 좀 바짝 차렸죠. 네네. 예. 내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이석기라는 사람이 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걸려들었던 거구나. 그래서 뒤늦게 지금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당에서도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 안에서도 이 정부 측의 결의 있잖아요. 결의를 너무 별거 아니게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그렇게 본 사람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그 1심 결과가 이후에 당의 해산과 관련한 그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선우가 틀린 거예요. 뭐냐면 당 해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일 뿐이에요. 이 내란음모 사건은. 그래서 이 1심 결과가 위헌 신청이나 이런 당 해산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 해산을 위해서 반드시
내란 음모 사건은 유죄여야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 이게 거꾸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부 측에서는 독일 사례를 참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음. 독일 사례를 그 위원 정당의 예시로서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서 했었던가. 그거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해보자면 네네. 자, 이적 잔치가 됐고 음. 정당 해산을 결정을 했어요. 음. 그러면 진보당은 해산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독일의 사례를 보자면 그 순간 전국에 15,000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네. 각 지역에 문패가 달려 있는 이 이 지역 정당 곳곳으로 예, 뭐 국정원을 위시해서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들어가서 흔히들 다 보시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이 어떠하다는 거를.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체포가 들어가죠. 그러면 진보 당의 인사들 그리고 당원들 이것만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관련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관련자라고 하는 건 그들이 적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회가 무슨 사회가 됐는가. 독재 사회가 되는 거죠. 건강한 의견,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위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 이유다. 결국 나오는 목소리는 누구겠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암담해요. 근데 그건 독일에서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2014년 오늘의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속수무책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뭐 통합진보당이 글쎄 뭘 그렇게 위험한 존재고 무서운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회 내부에서 적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는 진보당과 상관없이 진행된 거긴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2012년에 만들어 놨던 거죠. 이걸 만들어 놓고서는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를 했잖아요. 한국이. 네네네. 공문서 위조를 했던 이런 개떡 같은 버릇. 예전에 김현희에서도 진술서 및 뭐 이 김현희의 여권 및 뭐 이런 것들 다 위조한 걸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대로 진행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정색을 하고서는 어쨌든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문을 보면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정말 뭐 귀하의 뭐 노고를 뭐 치아드리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변호사가 보낸 것은 맞는 문서인데 검사 쪽에서의 보낸 것은 위조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선 지금 뭐 민주당은 이거 갖고도 특검하자고 물론 특검해야 됩니다. 특검하자고 지금 막 장외 집회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 박원순 시장을 그 종북으로 몰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을 화합하고 뭔가 상생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화합하고 소통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치 기본은 막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만인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녀를 하나 만들어내. 그 마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증오하게 함으로써 정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증거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어떤 한 집단을 적으로 돌린 거는 통합진보당이란 말이지. 통합진보당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취록을 위조하고 뿌락지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핵심 세력이 국정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다 국정원이 한 중국의 거잖아. 공문서도 국정원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완전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네, 제가 보니까 그 이석기 의원 그 판결을 하고 막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 별별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정상적으로 조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자료. 사찰도 정말 이런 사찰이 없을 정도로 했을 때만이 증거로 가져올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아니 그리고 특히 그 노래. 그 노래는 북한의 노래가 아닙니다. 참나.
그 부른 지가 언제 몇 년인데 지금. 근데 이 노래를 20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되게 인기 있는 민중가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도 보면 댓글에 보면은 나도 대학교 때 불렀었는데 이게 무슨 북한가요? 국정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라디오 밤미특위 하면서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대규모로 사람을 뽑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그때 제가 기억을 나기로는 웹 전문가가 국정원에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웹 전문가라는 거는 뭐 서버 관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이런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뭐 엔지니어 거기다가 방송 작가까지 대규모로 굉장히 인사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국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도 얘네가 채용을 한단 말이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런 저질 시나리오를 낳느라고 그런 걸 근데 다 이게 채용을 한 시작일 거지. 것 같아요. 그렇게 채용을 많이 해서 이것만 했을까요? 저는 뭐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절대 못하겠어요. 맞아요. 아니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일 있었다니까요. 그 어디 그 보수단체 이름 걸고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그 이런 걸 선동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뭐. 좌우의 분열을 선동하는 빨갱이들 몰아내서 국가 안보 지켜내자. 뭐 그런 밑에는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노인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쭉 걸려 있는데 그게 되게 불법적인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못 걸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 어떤 이런 게 아니면 정당에서도 못 걸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곳곳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재향군이나 건 거랑. 그것도 되게 노른자위 길거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불법적인 건데 그거를 그래서 불법적인 거다라고서는 신고를 하고 사람들이 떼라고 했는데 안 떼니까 직접 떼고 있었는데 그게 관할 경찰서에서 그거 떼지 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떼지 말아야 되냐?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정원에서 떼지 말라고 경찰한테 전화를 했대. 이런 결국은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번 국정원이 비호하는 단체에서 붙였다. 2번 그 단체가 국정원이다. 이렇게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국정원이 댓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골목의 플랜카드도 다 관리하고 있다. 네, 우리의 삶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국정원의 나라. 그래서 저는 제가 라디오 반민특위를 하니까 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공포를 한 1초 정도 가졌었으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차피 내가 조심해도 이 새끼들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제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요. 국가보안법으로 걸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모르든. 근데 나는 진짜 막 살인 교사 이런 혐의로 막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맨날 빵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빵야 때문에. 내란 음모에 얘는 스나이퍼다, 저격수다. 그러니까요. 아니 상상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논란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이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번에 두 번째 그 헌재에서 이 논의 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앞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예방적 차원에서 해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사형시켜버리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난 너무 속상한 게 정말 야권의 반응들이었어요. 난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는 민주당에 저랑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선배가 정말 뭐 간첩죄 이런 걸로 있잖아. 이런 거나 국가보안법 이런 걸로 민주당 선배가 만약에 잡혀갔거나 손가락질 당해. 그럼 정말 같이 싸워줄 것 같거든요. 같이 싸워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손가락질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인식이라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비겁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합진보당은 차라리 싸울 수라도 있는 그런 선택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지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전문용어로 얍삽하다고 그러죠. 이 얍삽한 행보 때문에 이제는 알아도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아, 그렇다고 이대로 가자니 자기래도 망할 것 같고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도 이제 루트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이석기 내라는 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판결과 이러면서 아 말렸다. 이제 뒤늦게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선택지가 정말 너무 없다. 민주당이. 안쓰럽다. 뭐 요즘 보면은 솔직히 일개 국회의원인 안철수보다도 방송에서 지분이 더 없다. 아니 안철수 씨도 뭐 아까 이제 우리 좀 곧 막국수에서도 가족들 나겠지만 정말 탄원서도 손으로 받지 않은 유이한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족이 탄원서 들고 가서 탄원서 써달라 그러는데 턱짓으로 받아. 이렇게 반응했다는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눈물을 흘리며 찾아갔을 텐데. 자, 그런 딱 두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남아요. 결국은 남습니다. 보세요. 인혁당 사형까지 당했잖아요. 사형까지 당해도 그분들은 지금 명예가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판사 노릇하고 검사 노릇했던 새끼들은 지금도 물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서 그것이 정말 그렇지만 영원히 역사에 정말 쓰레기로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충 줄타기 하고 한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빨갱이를 만들어오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간첩을 조작해서 어떻게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했는지 다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모른 척하고 이거는 진짜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혹해갖고 이건 사실이 아닐까? 뭐 대충 그래도 재판은 끝까지는 봐야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서 망설이고 있는 이 기간에 그 본인들이 이 기간이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을 정말 평가하게 될 거다. 정말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몇 달간에 취했던 그 비겁한 모습이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뭐 살든지 간에 굉장히 비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남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안 할 순 없어. 이게 아니, 너무 큰 사건이야. 아니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올림픽 진짜, 얘기나 쳐하던가. 아니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사법부라고 얘기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내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자가 그것도 되게 걱정했는지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민주주의 훼손 안 돼. 뭐. 전 사실 이 내라는 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뭐 근데 뭐 우리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말하는 내라는 뭐를 모의했다는 장소, 강연회,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갓난 애기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제 많이 갔다고 하는데 내란 모의를 은밀하게 하지도 않고 아니 전두환 초등학생들과. 노태우한테 물어보세요. 내란은 뭐 그렇게 내란 모의를 그렇게 했냐고. 5.16 동지들 부인이랑 같이 와가지고 12.12 동지들이 증언해 주세요. 성공한 내라는 뭐 꾼들 그런 사람들이 내라는 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좀.
자, 우리가 원래 오늘은요, 오늘 그 최근에 이제 2월 14일을 기해서랑 또 3월 26일도 이제 조만간 닥쳐오고 또 10월 26일이면 또 우리가 두 명의 친일파,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죽음을 당한 날이라고 해서 10월 26일 날도 꽤 많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안중근 의사 얘기를 사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이런 걸 좀 떠올리자라는 그 어떤 자각?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자각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었던 관계로다가 3월 26일도 머지않았고 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너무 많이 현 시국이 막 이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자, 안중근 의사 관련해서 저희 그 선배님 중에 굉장히 그 전문가가 계셔서 모셔왔고. 저는 근데 그 전에 좀 반성이 되는 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로는 안 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초반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진짜 이석기 씨가 간첩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 모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내란음모 사건 재판도 막 얘기했는데요. 네. 안중근 의사 딱 얘기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10월 26일 이때가 이제 다카키 마사오도 죽은 날이지만 이등박문도 죽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이다. 그래서 둘이 참 만나서 참 기뻐했을 거예요. 반가워하고 세계관이 비슷하잖아요. 10월 26일, 2월 14일, 3월 26일 이걸 쭉 보면은 굉장히 거사를 치르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그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의거를 준비를 해서 드디어 그 이등박문을 쏘고 막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추측이죠. 추측과 남긴 글과 이런 걸로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분의 일상의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분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록이에요. 재판은. 그죠? 그래서 이 기록, 요 지점들을 좀 보면서 오늘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어때요, 우리 진님? 또 빼곡히 적힌 저거 형광펜을 칠해주네요. 뭐 재판 과정이야 이미 이제 조작되고 축소시켜서 뭐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이유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강제로 이제 식민지화하고 나아가서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사실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거든요. 네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실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한 날은 10월 26일이지만 실제 1909년 물론 이제 1년의 병합 과정을 만들기 위한 쭉 과정들은 있었잖아요. 뭐 을사늑약을 맺든가 뭐 1년의 과정들은 있었지만 실제 이 1909년 3월에 일본의 고위 대신들 물론 이제 비밀리에 만난 거죠. 한국의 병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합의하고 추진해왔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중근 의사로 인해서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이 초점이 세계에 드러나고 주목을 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개인의 미친 짓으로 이런 축소를 시켜버리는 그러면서 그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그 재판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짜여진 각본대로 만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정치범이라든지 이렇게 다루지 않고 그냥 살인범이에요. 예. 그래서 살인 테러범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 대변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가
시대 관방장관이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중근은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래요. 테러리스트라고. 자, 그렇다면 이또가 누군가 왜 그 테러리스트로 몰았는가 안중근 의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또는 일본이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근대 국민 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했던 핵심 인물로서 당시 추미런 의장이며 메이지의 원운으로 추앙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실제 한국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어떻게 구상한. 설계했고, 그다음에 만주로 나아가서 중국까지. 뭐 일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토를 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일본인들은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아요. 근데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포부가 큰 남자,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남자. 뭐 이런 평가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 저희가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한국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공들여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난하게 또 올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집중이 돼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집착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있습니다.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남과 북이 같이 그 업적에 대해서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국 내에서 진보, 소위 말하는 좀 진보 진영과 그렇죠. 항일 무장투쟁이나 이런 것들 좀 긍정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친일파의 후손들 있잖아요. 후손들도 안중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굉장히 집요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헷갈려 하고 있죠. 예, 많이 헷갈려 하고 있고, 한데 또 최근에는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전부 안중근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본 한국은 자신의 행적을 포장하기 위해서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방패막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대하고 독재했던 이 과정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민족주의로 앞세워서 안중근 의사를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협력을 해서 이 하얼빈에 기념관을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실제 박근혜 정권은 근본적 결함이 있어요. 다른 어떤 친일파보다 원죄가 있죠. 왜냐하면 부친의 매국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앞세우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뽑는 건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숭고하고 자기 희생적인 어떤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를 알긴 알아. 왜냐면 그 많은 장군 중에 이순신 장군을 뽑아내서 다카게 마사오가 각 학교에다 동상을 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슨 영토를 넓히고 막 이런 것보다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는 거를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쁜 짓인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친일의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특별히 일본군과 싸우다가 산화한 이순신 장군을 데려다가 이순신 충무로를 충무로 그리고 막 이순신 동상 엄청 세우고 학교마다 세우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그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그냥 이렇게 뭡니까 교양을 잘해서 준비론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매력적인 독립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희생적으로 삶과 죽음을 초월해야 돼 이런 걸 보여주신 안중근 의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목숨을 건다는 거의 가치를 이 안중근 의사를 해서 이걸 기념 사업을 자기들이 막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 한편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했지. 그럼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방법도 한편.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그런 방법으로? 다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죽기밖에 더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 그 역사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고 이렇게 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 중국도 예전에 안중근 기념관을 거절했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 중국은 도대체 왜 갑자기 기념관 세우기로 한 세워주시면서 막 걸까? 온갖 칭찬을 또 막 하시는데 원래 기본적인 존경심은 있겠죠. 같이 일본에 대항을 싸웠으니까. 그럼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념관은 아니더라도 추모비 건립 이걸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도 기념관은 요구하지 않았어. 추모비 정도만. 근데 중국이 기념관으로 대답을 해준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거 진짜 되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안중근으로 보는 한중일 한중일 동북아. 관계죠. 왜 그랬을까? 네, 우린 이걸 이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요. 뭐 네. 뻔하죠.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한중이 공조를 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에 대해서 대항하는 국면이에요. 지금 보면 외형상으로. 그런 거 사실, 같은 거야. 예, 보지. 실제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을 안 해. 그거 너무 정당화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둥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잘하는 일이에요. 한중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지만 실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었을까라는 데에서는 의문이죠. 왜냐? 전 중국이 실제 한일 관계가 밀접하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는 밀접하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역대 정권들은 몇몇 정권들은 대단히 밀접했고 앞으로 밀접하길 원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행보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한일 동맹으로 중국의 봉쇄를 막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중국은 이 안중근을 이용을 해서 한일 간의 이간질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일 간의 격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서 이 기념관 건립에 공을 들였던 거죠. 근데 이간질 잘 된 건가? 그런가? 잘 됐나? 안 됐잖아. 문제는. 근데 안 되잖아,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죠. 근데 일본은 어찌됐든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야 돼. 왜? 일본은 군국주의화 해야 되고 팽창주의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또를 죽인 안중근을 의사라고 용납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자기 행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가로막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변인이 테러리스트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아직 이등방문의 꿈은 아직도 일본의 꿈이거든. 그렇죠. 실현되지 않았어. 네. 근데 이 이등방문을 죽인 사람을 아시아의 영웅으로 만들어선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재판 과정을 대단히 축소시켜서 만들어갔던 과정. 이게 일개 그냥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과정도 일맥상통한 거죠. 진짜 자기네들한테 이익만 된다면은 진짜 근데 걔네들은 여기 병신 같은 게 한국이야. 네, 진짜 병신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저희 아베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가 여기서 좀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좀 정말 국가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우리 또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호의 또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를 활용하는 측면도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은 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중국과 밀접히 이걸 만들려고 했을까? 이게 무엇일까? 전 여기에 통일 대박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 때문이죠. 뭐 뉴스 보면 이래요. 맨날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좀 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물론 이제 그 표현은 비핵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 너밖에 없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좋아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대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과 밀접히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지금 동북아 하여튼 한중일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누구 편을 들기도 뭐하고 사실 내심은 좀 그런데 또 겉으로는 그러기 어렵고 막 이런 게 있잖아. 한일 관계 특히 보면은.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요.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볶이 사 먹었잖아요. 네, 떡볶이 사 먹고 주한미 대사가 박근혜가 조언해줬나 보다. 그런 것만 먹어주라고. 거, 오뎅이나 뭐 이런 거 먹어줘야 된다고. 감자 들고 냄새 맡고 막 이런 거. 근데 떡볶이 사 먹고서는 이제 주한미 대사가 떡볶이 값을 냈대잖아요. 방위비 분담금에서 안 내고. 너무 그게 뭐 엄청난 뉴스라고. 또 100원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뉴스라고 그걸 또 해갖고 그 떡볶이를 또 광고하는데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존 캐리가 먹은 뭐 기름 떡볶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한 얘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오바마가 곧 오십니다. 오바마가 오실 때까지 한일 관계 정상화하세요. 이 얘기를 존 캐리가 이 얘기 와서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중의 밀접한 결합을 또 못마땅하게 보는 미국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이제 와서 얘기한 거지. 하다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언제까지 공개해주고. 니네 화해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거야. 존 캐리가 와서 진짜. 그래서 안중근으로 하나 되는 뭐 한중 반일 감정 막 이런 거는 사실 하나의 쇼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 한국은 더 주된 거는 반일 감정보단 반북 감정이 더 앞서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요. 존 캐리가 또 기자회견 하다가 우리 기자가 서울의 기자가 서울신문 모 기자가 존 캐리한테 그 센카쿠 열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독도도 한미 수호 조약의 대상입니까? 이렇게 대상인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그래도 존 캐리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섬이냐? 무슨 섬이요? 무슨 섬? 이러고선 물어본 거야. 독도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한 거야, 사실은. 독도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무슨 섬이라고 물어봤다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다. 원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 사실 한국이 어떤 다른 나라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 그럼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도로 일본 경비정이 와도 미국도 자동 개입해서 일본하고 싸워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해준 거지. 그러고서는 계속 이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 층에서 무슨 섬이냐고 물어봤다. 다케시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미국 측 정부에서 확인해 주기를 그 섬은 그러면서 그 섬에 대해서 다케시마라고도 하지 않고 독도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바위 리앙코트라고 했군요. 바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 바위섬은 파도가 또 금지곡 혁명 동지가 급의 그 금지곡 바위섬 부르. 전 그래서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 실제 바이든이 12월 달에 왔었잖아요. 방한하면서 미국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제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2월 달에 캐리가 다시 온 거야. 아까 말했듯이 4월 방한정원으로 해결하라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누구랑 만나고 있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 장관과 일본의 외무상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력 넣고 있다는 소린 거잖아요. 해결하라. 고 한중 간의 협력이 대단히 못마땅한 거야. 어찌 됐든. 그래서 역사를 넘어서 안보로 협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동해를 병기했잖아요. 더불어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병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한국의 입장을 옹호한 듯이 그냥 표현했지만 결국은 또 한측에 이 한중 간의 협력을 방해하기 위한 측면으로서 이 독도 문제를 지금 또 한일 간의 마찰 문제로 해서 또 누구 말 들을래? 누구 편에 설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안중근을 매개로 해서 중국과 이렇게 하는 척하는 한국이
한국의 내심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심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그 형식적으로나마 항일 운동가를 매개로 뭔가 중국과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바람직하지 못한 민족주의 감정 있잖아요.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유포시키는 것도 박근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니네가 진짜 하고 싶은 한미일 군사동맹 이걸로 쫙 나가자. 그 중국과의 관계나 북과의 관계나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점에 중국의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나왔는데 위조 문서 공개를 공개적으로 한 거죠. 사실 그냥 외교적 루트로 해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오, 대박. 예. 나 거기까지 연결 못했어. 오, 진 대단한데. 그래서 이거를 외교적으로 국가가 조사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 미국의 한미일 동맹 관계를 묶으려고 하는 것에 쐐기를 또 한 축 박는 거지. 막 뭔가 중국 한국에다. 따거 같은데 따거 막 그러니까 중국도 그냥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물론 살짝 국정원이 제기해도 되는 거고 이런 뭐 비밀 그 항의하고 사실 중국이 뭐 그렇게 하려면은 뭐 천안함 관련한 정보는 없었겠어? 그래 다 할 수 있어. 다 쥐고 있는데 풀고 있는 거지. 근데 공개적으로 찍어서 한국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위조 문서 조사하겠다. 이거 공개화 해버린 거예요. 한국은 정말 국정은 뭐야? 어떻게? 동북아 관계가 정말 오묘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한국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건데 한국만 자기 나라의 이익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도 불만과 짜증이 대단히 높은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건 일본 총리가 참배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막 이런 표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미 상황을 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리 보좌관이 유튜브를 올렸어. 오히려 우리가 실망했어. 미국 중국에 제대로 말 못해? 그런 처지구나. 사실 이거 중국에 대해 변명하는 거지. 이러면서 동맹관계인 일본을 왜 중시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린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얼른 확인해 주잖아요. 다오이다오는 이러면서 일본 영토의 입장에서 이걸 다 확인을 해주잖아. 그렇죠. 한국만 뭣도 아니고 뭐 독도는 뭐 바위섬 이런 거야 진짜. 어떡하냐고. 이런데 자기 나라 국민들만 못 잡아먹어서 족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오늘도 굉장히 누구니 김진태. 네. 김진태가 또 중국이 공문을 위조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한번 붙자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또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공문을 위조해서 위조했다고 이렇게 확인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은 선진국이 안 된 나라라.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북을 도울 의도로 남의 허위 공문을 보내는 나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완전 G2고 뭐고 없어. 미국에만 잘 보이면 되는 나라야. 진짜 과잉 충성이죠. 근데 그러니까 과잉 충성이 주군의 목을 맨대니까 목을 조른다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사실 이건 또 중국의 또 자존심을 또 엄청 건드리는 얘기가 된 거잖아. 여당 맞아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그것까지도 사실 중국 눈치도 엄청 보는 애들이거든. 무슨 자주적 의식이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들 눈치 빼고는 다 눈치 보잖아. 근데 사실 지금 빨갱이를 제작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서 빨갱이와 이 뭔가 내라는 못 죄와 이런 것만 계속 제작 배포할 수 있다면 그걸로만 정치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고 뭐고 다 저기가 없고 중국도 후진국이고 그래서 위조 문서를 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보는 거지. 정말 용기가 대단해. 이거 어떻게 라디오 이거 프로그램에서 대단 프로에서 얘기를 했나 몰라. 중국이 분명히 또 항의했을 거야.
아 진짜 난 나 너무 너무 이 사태가 어떻게 들어갈지가 참 기대돼. 창피해 죽겠어. 창피한가? 난 글쎄 벌써 이제 이탈한 것 같아서 얘네들이 궤도에서 한국민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 같아갖고 창피한 수준을 넘어서갖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신기해요. 별에서 온 애들인가 같아. 창피하다는 말을 그 국어사전적 표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쓰는 말인 거야. 알겠어. 그래요. 그럼 이제 안중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한번 모셔다가 아주 자세하게 안중근 의사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간적 품성과 풍모와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이제 의거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안중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일은 뭔가? 우리가 쏘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쵸. 뭐 우리가 반민특위니까 기본 수준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내년 지식인에 나오는 것처럼 안중근은 왜 의사인가요? 이런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음 주에 전격 회부하면서 2014년 안중근 그는 누구인가 기다려주세요. 백성들이 다